오늘은 기업 분석 특별히 해드릴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이슈가 있는데 어제 7% 급등했는데 오늘 한 절반, 한 3% 좀 밀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의 팁이 어디 있을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호재가 있네요. 해외 쪽에서.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그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SMR에 이제 진출한다. 원래 뭐 당연히 미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테네시 강 유역에 이제 짓는 이제 한 6기가와트 정도의 SMR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당연히 이제 SMR이면 이제 원전이니까 원전에 대한 그 원자로 그 뭐 정확하게 그쪽 용어는 이제 모듈러입니다. SMR이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 그 모듈러를 갖다 공급한다라는 거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다시 이제 부흥기로 접어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 얘기했죠. 그 미국에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럼 전력이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긴 하지만은 화력 발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더더욱 아니죠. 태양광은 특히 아니고요. 왜냐면 태양광은 사실은 전 세계 태양광의 주요 부품을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중국 기업과 중국의 이득이 되는 태양광을 키워줄 이유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또 풍력이 있긴 하지만 둘 다 좀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약점이 간헐적.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기도 했다가 생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생산할 수 없다. 이제 간헐적이라고 합니다. 풍력 발전 역시 바람이 안 불면 아무리 이제 천의 요새거나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근본적 약점인데 이걸 간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화력 발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제외한다면은 사실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야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원전에 대한 어떤 미국에서 다각도로 원전을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테네시강 유역에 이제 6기가와트의 그 SMR을 짓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분야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전에 이제 들으신 대로 한 뭐 7% 가까이 엄청난 이제 성장을 주가 수익을 갖다 거뒀습니다. 네. SMR 쪽 사업이고요. 지금 원전주 전반적으로 그 해외 시장에서 뭔가 해내야지 월척하는 건데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좀 지속적으로 호재는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시대 되면서 재생에너지도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그런 데에 단점이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데 관심을 그중에 하나가 원전이다라는 부분인데 AI 시대에서도 전력 공급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게 예. 동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전기값, 이게 몸값이 치솟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뭐 챗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뭐 또 어떤 게 더 좋다, 퍼플렉시티가 좋다 뭐 이렇게 뭐 그 토론도 하시면서 쓰고 계신데요. 그 챗GPT로 대변되는 이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죠. 검색했을 때 통상의 어떤 그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전기 소모량을 검색 한 번에 이쪽 용어는 이제 쿼리라고 합니다. 한 쿼리당 0.4와트시였습니다. 근데 챗GPT를 돌리려면 그러면 10배인 3와트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에서 새로운 문물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게 필요한 거기를 구동하려는 전기는 10배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텍스트 분석입니다. 텍스트 검색인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 쓰시지만은 이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제 챗GPT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로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전기가 필요한 쿼리가 아까 말씀 텍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부작용을 갖다가 딱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전기 먹는 하마이다.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인데 예전에 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의 신호탄을 날린 첫 번째 칩이 이제 H100이었습니다. 허퍼였는데 H100이 도매로 팔 때 도매라는 건 이제 낱개로가 아니고 많은 이제 그 빅테크들이 메타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도매로 팔 때, 도매로 사갈 때 그때 허퍼 H100 하나가 얼마였냐면 $30,000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루빈이 나오는데 그
다음 차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루비 이전의 버전과 블랙웰 같은 경우는 그 도매로 팔 때 이제 얼마냐면 약 7만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칩 하나가 1억 원입니다. 엄청난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고난도의 칩이고 고성능의 칩인데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전기가 없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를 공급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그런 화두가 됐고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다 인텔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스터디를 했죠. 그래서 최적화된 솔루션이 무엇이냐? 그것이 원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SMR을 짓기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두산 에너비티가 주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환경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들도 뭐랄까 그 앞다퉈서 그 원전 관련해서 투자 엄청 하잖아요. 예. 근데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 예,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만큼 맞습니다. 인기가 많다라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챗GPT나 이제 오픈AI나 다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원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만든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이제 오클로라는 이제 그 SMR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다가 근데 이 의장으로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초 사임했습니다. 왜냐면 오픈AI가 오클로에서 전기를 구매해와요. 그러면 소비자랑 구매자가 동시에 한 기업의 그 두 개의 기업에 한 사람이 의장으로 있으니까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샘 올턴이 비록 오클로 이사회에서 의장에는 사임을 했지만 의장이 있을 정도로 올트만 역시 SMR이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역시 이런 원전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겠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사실 원전의 최강국이었는데 원전의 후진국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79년 동안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 TMI 사건이 터지면서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돼가지고 펜실바니아라는 위력주의 그 사막이 아니고 그 한 몇십 킬로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이제 원전이 방사능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원전을 폐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원전이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쇠락의 길을 걷던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우리 다시 원전을 가동을 해서 전기를 빼오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래서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생성 AI가 기업의 사활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투자했더니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리마일 아일랜드의 원전을 재개해서 거기서 뽑아낸 원전을 내가 20년간 쓰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지들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들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성 AI에 필요한 것은 전기인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태양광도 있고 화력발전도 있고 수력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발전으로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원전을 선택해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고 계약도를 체결하고 숱한 그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두산 에너비티랑 원전 업종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엔비디아, 메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노리고 있다라는 건 투자할 네. 만한 가치가 있어서겠죠. 자, 그럼 원전 관련주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 우리가 지금 뭐 NXT가 있긴 하지만 NXT는 이제 뭐 메이저 거래소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아직은 외국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YTD 1월 2일부터 어제 종가까지의 이제 YTD를 보면은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두산 에너비티가 25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의 자산의 증식을 거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이제 원전주로 할 수 있는 한전 기수는 70% 정도.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현대건설이 역시 이제 꽤 놀라운 기술을 한 150%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신 분들이 아니 현대건설은 이제 뭐 건설사인데 왜 원전주로 분류되느냐라고 의문이 다실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원전에다가 필요한 원자로는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공급을 하고 원전을 갖다 설계할 때 필요한 게 한전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자로를 가동하면 나중에 AS가 필요한데 그건 한전 KPS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전을 지을 때는 건설사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건설사 실제로 이제 경험에 있는 곳이 어디냐?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역시 원전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실제로 원전에 호재가 나오면은 현대건설과 같이 올라갔다가 원전에 악재가 나오면 현대건설 같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역시 그 원전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럼 동일한 원전주로 분류된 건설주가 어디냐? 대우건설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실제로 원전을 갖다 지어본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실은 외국에서 건설할 때나 국내에서 건설할 때 해당 건설업체들이 실제 뛰어들어서 이제 그 수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사이고 물론 이제 레미안이라는 원래 보통 알고 있는 건설사로서도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 삼성물산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지주회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중요한 지주회사에서 삼성물산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 지주사 역할도 같이 있고 물론 또 원전도 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설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원전주를 꼽으라면 현대건설이 사실은 그것이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전 이슈 있기 전에 현대건설 참 주가가 지지부진됐는데 이 이슈 딱 터지고 나서 정말 급등, 예, 142%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서 참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았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었는데 사실 지난주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원전주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는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예. 얼마나 리스키하다고 보시는지 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 그래서 지난주에 원전 업종이 전체가 이제 꼰두박질 치게 됐던 계기가 이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0일 취임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발언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규 추가 원전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원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친원전, 원전을 갖다가 이제 도와준 대통령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선 후보 시절 3번의 이제 방송 토론했었는데 방송 토론에 모두 3번을 갖다 보면은 원전에 대해서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계속 비쳤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대형 원전 그렇다고 말하면서 SMR은 좋다고 말하는 제가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관성에서 대형 원전은 이제 안 좋고 SMR은 좋다고 말하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건 대통령 취임하면서 사실 원전주들이 그럼 뭔가 좋은 시절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원전의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으로 김정관 장관을 앉히면서 김정관 장관이 원래 어디 있었느냐 기재부 국장까지 하다가 두산그룹으로 스카우트 돼서 지내시다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무엇이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정치공학적이고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의 어떤 입장도 고려해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갖다가 산업부 장관으로 앉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원전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추가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원전주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1일 날 오전 10시쯤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이 열리고 해당 발언이 전해지면서 오전 11시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당 원전주, 예를 들면 두산에너지가 대장주이죠. 현장 KPS, 한전기술, 현대건설 등이 일제히 이제 가격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원전 업종이 원전주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가 250% 수익을 낸 것은 대선 기간을 관통하면서 250% 수익이 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될지 미지수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는 원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1등이었으니까 그러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YTD가 250% 수익이 났다는 것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한국 원전 업종은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에서 이 SMR을 비롯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원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을지언정 그리고 주가가 내려갔을지언정 그것은 사실은 해외 수주가 약해졌다든지 해외 유력 인사나 빅테크들이 우리는 원전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발언이 나와서 원전 업종 주가가 내려간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5년 후에 지을 원전이 못 짓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실질적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원전 업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수익률 재고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한 20%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갑자기 비이성적으로 작동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가 남아있던 돈을 갖다가 집어넣으시고 해당 이슈가 희석돼서 원래 주가로 다시 환원이 되면 20%를 현금을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만 1년 동안 구성을 하셔도 우리나라는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수익률 100%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 이슈 있고 나서 11월 이후인 거잖아요. 예, 예. 수급은 양호했나요? 예. 예. 그래서 제 말하는 것이 또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 볼 수 있는 것이 수급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좋았군요. 지난 그 11일 이후 어제까지의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팔았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팔지 않고 샀어요. 얼마 샀냐? 두산 NFT를 주가에 대해서 무려 2,500원어치 샀습니다. 그 누가 팔았느냐? 개인이 1,900원어치, 기관이 400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개인들은 놀라서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두산 NFT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무려 2,500원이 넘는 돈을 샀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비를 비롯한 원전 업종은 향후 10년 이상 쭉쭉 뻗어나올 수 있는 업종이다.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A부터 Z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그 국가는 5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프랑스, 미국인데 중국, 러시아에게 누가 이제 원전을 지어달라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 국가인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2파전인데 2파전에서 우리가 50%만 가져가도 사실 두산 에너비를 비롯한 한국의 원전 업종은 향후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원전 업종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3달 안 됐을 때 이때가 52주 신고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대가 74,100원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좀 밀려서 61,300원 선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호재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살펴주셨습니다. 이분 모시고요. 어제도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알린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데 오늘 공시 내용 바탕으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인 원전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